자기 조직화, let it be.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회사로 비유하겠습니다. Cerebral cortex, 대뇌피질은 사장입니다. 사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전반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합니다. 둘째, motor cortex는 운동피질,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정확히 어떤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말이죠. 셋, 뇌간 및 척수는 작업군입니다. 여기 안에는 근육이랑 건하고 관절이 있고 그들은 하달된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작업군들이죠. 성공적인 움직임, 즉 성공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Perception Department, 통찰 부서에서 시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둘째, Cognition Department는 인지 부서는 시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실에서 전략을 세웁니다. 셋,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Department, 즉 의사결정 부서는 세운 여러 가지 전략들 내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정하고 실행 계획을 구축합니다. 마지막, Motor Control Department, 운동 조절 부서는 하달된 계획을 토대로 직접 현장에서 실행합니다. 그럼 이러한 절차대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면 환경 내에 발생하는 많은 변수들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라파엘 나달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테니스 공을 받아쳤을까요? 여기 새떼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요? 수많은 새들이 안무를 짜듯 현란한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합작된 움직임은 의식의 영역에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포츠의 연구에서 새의 반응 속도를 측정했을 때 눈에 불을 비췄을 때 반응 속도가 0.04초인 반면 새떼의 움직임에서는 반응 시간이 0.015초였습니다. 새들이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보다 빠르게 반응한 셈이죠.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조직화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 조직화 시스템은 의식적인 영역을 거치지 않고 하위 수준 영역에서 움직임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즉, 직원들이 상사의 명령 없이 스스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거죠. 전장에서 장군이 진행하는 모든 행위를 왕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적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왕은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장군은 어떻게든 세부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옆에 왕이 돌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항상 있으면 역효과를 부르는 경우이죠. 아울러 움직일 때 어느 정도는 본능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플로우 스테이트는 특정한 활동에 고도로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의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격투기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 몸이 엄청 가볍게 느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죠. 선수는 경기장과 하나가 되고 상대 선수와 하나가 됩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뻗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수비, 공격 모두 다 엄청 매끄럽게 느껴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죠. 물론 플로우 스테이트를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기진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이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환경이 받쳐줘야지 달성할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산에서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 대체적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의 움직임이 상당히 대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본능에 맡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리막으로 가는 반면에 어른은 한 번 부상을 입었거나 주변에 내리막을 걸을 때 무릎이 아팠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리막을 걷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 좋지만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의식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능숙한 움직임을 발현하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움직임은 어느 정도 본능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선수 및 회원들에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운동 요소들을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주로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움직임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인지 및 지각 훈련, 그리고 인지 및 지각이 요구되지 않는 움직임 훈련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인지 및 지각 훈련은 NeuroTracker랑 DynoVision이 있습니다. 지각이 요구되지 않는 움직임 훈련으로는 Agility Ladder, FitLight, 야구와 축구는 이와 같은 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현장에서 기량을 발휘하는데 효과적인 운동 방법일까요? 특히 움직임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인지 및 지각 훈련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 전이하려고 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훈련을 분리시킨 이후에 다시 결합을 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셈이죠. 여기 뉴로트래커를 배구 선수들에게 활용을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연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두뇌 훈련 프로그램 누마3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죄로 판결돼서 30억을 지불하기도 했죠. 그 외에 시각훈련의 어트마이즈는 사기죄로 2억 벌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법들이 현장에 적용이 안 되고 긍정적인 훈련 효과를 전달할 수 없다는 연구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훈련이 현장에서 발현되는 종목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운동을 단편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몸통의 회전을 허리 위주로 하는 사람에게 허리를 제한시키고 흉추의 움직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전신 운동으로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움직임 다양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플레이트 프레스가 가슴의 장력이 별로 안 가해져서 가슴 운동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벤치프레스 이후에 휴식 시간 도중에 플레이트 프레스를 하게 되면 가슴 근육을 집중하고 혈류를 계속 펌핑시켜줘서 근육의 대사 스트레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명 스트렝스 코치 브렛 바르톨로뮤가 설명하는 선수 유형 중 테크니션 또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죠. 기술자는 훈련에서 월등한 운동 능력 및 노련한 신체 제어 능력을 발휘하지만 이는 결국 기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훈련의 리허설은 실제 스포츠의 혼란스러운 특성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대의 존재, 관중의 여부, 소음 및 그들의 실수로 따르는 대가, 이러한 특성들이 부족한 셈이죠. 통제된 환경에서는 월등하지만 작전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과잉 분석을 하게 되고 압박감에 사로잡혀 익숙하지 않은 불완전함에 압도당하죠. 기술자는 훈련과 현장의 연계점을 못 만들면 경쟁의 챔피언이 아닌 훈련의 챔피언이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의식적인 영역에서만 발현되지는 않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영역도 많이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통해 혹은 훈련을 통해 자기조직화를 잘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를 통해 선수가 환경으로 전환을 할 때 능숙한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변수들을 아주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